안녕하세요. 소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소나무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시나요? 물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 이부자리를 정리할 수도 있겠죠. 다 좋지만 오늘 읽어드릴 책 삶을 견디는 기쁨에서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보라고요. 그러고 보니 오늘 하루 하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너무 바빴던 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비가 오는지 아닌지 정도 체크할 때만 흘끗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는 게 바빠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헤르만 헤세는 하늘을 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도중에 신선한 아침의 숨결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는 살아가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 동안 기분 좋고 생기 넘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 가끔 하늘을 보자. 헤르만 헤세는 삶은 고통이고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느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고 이 책을 네이버 카페 책성장에서 무료로 나누어드리는 이벤트 중이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기쁨.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우리는 종종 얼굴에 미소를 띠며 선인들이 쓴 서정적이며 감성적인 여행담을 읽는다. 우리의 조상들이 시간에 쫓긴 나머지 무언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가? 일전에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쓴 게으름에 관한 시선집을 읽으며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을 지워버리기 어려웠다. 만약 그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아야 했다면 그는 얼마나 긴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했을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늘 서두르도록 교육받는 것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줄곧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겨우 여가 시간을 누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여가 시간에도 서두르고 바삐 움직이는 것이 일을 할 때보다 신경을 덜 쓴다거나 덜 피로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빠르게가 되었다. 그 결과 쾌락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즐거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가하거나 놀이공원이라도 찾아간 사람은 뜨거운 열기에 몸은 달아오르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뻑뻑해진 눈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온통 힘든 기억들만 머릿속에 간직하게 된다. 그렇게 늘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태도는 연극이나 오페라 혹은 연주회나 그림 전시회를 볼 때에도 쉽게 나타난다. 현대적인 예술 전시회를 찾아가 관람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문 일이 되었다. 부자라고 해서 그런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들은 우리처럼 아등바등 살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늘 신경을 써야 하고 그들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다만 별로 현대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 하나를 말하고 싶다. 적당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삶이 주는 맛을 이중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기쁨을 간과하지 말라는 조언도 꼭 하고 싶다. 결국 내 말의 핵심은 절제다.
굳이 어느 오페라 공연의 초연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간지를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유행이나 관습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몇 알고 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런 용기를 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정기 관람권을 끊어두기는 했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만 극장에 간다 하더라도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조급함에 쫓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분명 그는 매주 시간에 쫓겨 극장에 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둘러보는 일에 익숙한 어떤 사람이 바쁜 일상 중에서도 1시간 정도 시간을 쪼개어 몇 점의 대작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낸다면 그는 그것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책벌레라고 불리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간서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 함께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다. 몇 번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스스로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자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느라 소비해버린 시간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쾌락을 대체할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절제된 행동 습관은 사소한 기쁨을 내면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어 쾌락을 만끽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데 현대 생활에서 왜곡되고 잃어버린 가치인 유쾌함, 사랑, 서정성과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한다. 이른바 시간에 쫓기며 돈에 연연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작은 기쁨들은 일상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일에만 몰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둔감한 감성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희구하지도 않으며 많은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조차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는 것에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런 기쁨들 중 가장 으뜸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고 누리는 즐거움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내느라 특히나 혹사당하며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 눈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다. 아침에 일터로 갈 때 만나게 되는 나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겨우 잠에서 깨어나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빠른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느라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두르면서 바닥만 보고 걷거나 기껏 시선을 들어도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얼굴만 훑어볼 뿐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딱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라. 한 그루의 나무와 한 뼘의 하늘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굳이 파란 하늘일 필요도 없다. 햇살은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도중에도 신선한 아침의 숨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심지어 집집마다 지붕 모양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들어올 것이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신은 어느새 당신 주변에 수많은 작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당신이 걷는 길에 있다한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작은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훈련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뼘의 하늘, 초록의 나뭇가지로 뒤덮인 정원의 울타리, 튼튼한 말,
멋진 개, 삼삼오오 때를 지어가는 아이들, 아름답게 감아올린 여인의 머리. 우리는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자연에 눈을 뜬 사람은 거리를 걷는 도중에도 단 1분도 허비하지 않은 채 소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많은 것을 보지만 눈은 절대로 피곤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맑아진다. 설령 내 흥미를 끌지 않거나 보기 흉하게 생긴 것들이라도 모든 사물들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다.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보려는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 내가 오랫동안 작업했던 집 맞은편에 여학교가 있었다. 1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그 집에서 내다 보이는 쪽 운동장에 나와 놀고는 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글쓰기에 방해를 받기도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해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느끼고 생활의 활기를 찾았는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생기에 넘치는 아이들, 활발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망울, 날렵하고 민첩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내 마음속에 삶에 대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었다. 승마 학교나 닭 훈련소 같은 곳도 내게 비슷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다. 집 벽 등의 단색 평면에 비치는 빛의 변화를 한 번쯤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며 사물을 보며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무엇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누구나 사소한 기쁨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꽃이나 열매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향기를 맡는다든가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는 것이라든가 아이들이 조잘거리며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경험 같은 것 말이다. 어떤 노랫말을 흥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소한 일들과 그로 인해 얻은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꿰어 우리의 삶을 엮어나간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늘 전전긍긍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다며 항상 따분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하고 거창하고 짜릿한 쾌락은 휴가를 즐길 때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 조금씩 맛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지친 몸을 추스르고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사소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무의의 미학. 정신적 노동마저도 오랜 전통을 잊은 채 멋도 잃고 그저 거칠기만 한 공업세계를 닮아가고 학문과 학교는 우리에게서 자유와 개성을 가차없이 빼앗아가려고 하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얼른 유아기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쉴 새 없이 달리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여기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세태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아름다운 예술이 그랬듯이 적당하게 게으름을 피우며 향유하던 무위의 미학도 아득하게 멀어져 갈 뿐이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적당히 게으름을 피우고는 하던 것을 그 누구보다 잘했던 시절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여기 서구에서는 예술의 경지로 게으름을 부리고 나는 것이 몇몇 호사가들만 누릴 수 있는 짓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서구 사람들이 동경의 눈빛을 띠며 동양을 바라보고 시리아와 바그다드에서 약간이라도 무위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애를 쓰고 그 간절한 마음만큼 인도에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싶어 할 뿐 아니라 어떤 진지함과 몰입을 체험하기 위해 부처의 성지를 찾아가는 등의 힘겨운 노력을 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동양의 역사책에서 차가운 성벽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궁전에 관한 글을 읽으며 느꼈던 그런 마법 같은 기분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 가까이 있는 장소를 찾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책은 펼쳐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이상하게 여겨지기만 한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터키의 전래동화나 아랍의 천일야화 혹은 앵무새의 책이나 데카메론과 유사한 구하기 힘든 동양의 유서 깊은 책 등을 보며 묘한 기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일까?
파울 에른스트 같은 섬세하고 독창적인 작가가 왜 동양의 공주 같은 작품을 쓰면서 왜 그토록 좁은 길을 걸으며 오래된 형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오스카 와일드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상상의 세계, 그곳으로 자꾸 도피하려고 했던 것일까? 솔직히 말해서 몇몇의 동양학자들의 도서를 제외한다면 내용 면에서는 그 두꺼운 천일야화가 그림 형제 동화의 어떤 단편이나 중세 기독교 신화와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읽는다. 그러고서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서 금세 잊어버리고는 다시 책장을 잡으며 똑같은 기쁨을 맛본다. 왜 그런 것일까? 사람들은 흔히 그 이유를 동양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학적인 판단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 그래도 우리 문학에서 타고난 이야기꾼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문 마당에 왜 유독 우리는 동양의 문학과 그들이 하는 이야기만을 추앙하는 것일까? 잘 쓰인 작품을 읽는 기쁨이 크다는 것이 이유일 수는 없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대강의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외에는 심리적으로 감성적인 자극만 찾으러 들기 때문이다. 우리를 마법의 사슬로 올가매는 동양 예술의 배경에는 우리가 갖지 못한 동양적인 느림의 미학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여유로운 기질이 예술로 승화, 발전한 것이다. 아라비아의 이야기꾼들은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는 부분에 다다르면 공연히 시간을 끌면서 궁전의 화려한 장식 혹은 보석을 매달아 예쁘게 만든 말의 안장, 수도승의 덕망이나 진정한 현인의 완벽함을 세세한 묘사를 통해 표현한다. 그들은 왕자나 공주가 결정적인 한마디 말을 던지기 전에 그들 입술의 움직임과 붉은 빛깔에 대해 말하고 아름다운 하얀 이와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강렬한 눈빛, 겸손하게 아래로 향하는 눈빛과 깨끗하게 잘 손질한 손의 움직임, 그리고 발그스름한 빛이 나는 손톱과 손가락에 끼워진 반짝이는 보석 반지를 묘사한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는다. 요즘 독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바심을 내거나 줄거리만 빨리빨리 읽어내려는 성급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의 감격에 겨워하는 젊은이들의 기쁨이나 불행에 처한 건축업자들의 자살 이야기에 열심히 귀 기울이는 것처럼 그저 동양에 살고 있는 늙은 운둔자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한없는 부러움을 느낀다. 그들은 시간도 많고 그만큼 여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그들은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나쁜 사람의 비굴함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기꺼이 하룻밤과 오전 시간을 할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절반 정도를 들었을 뿐인데 자정 무렵이 되어버리면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안락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조용히 잠자리에 든다. 그들은 시간의 백만장자다. 그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리는 사람들처럼 1시간, 하루 혹은 일주일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밑도 끝도 없으면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어느샌가 인내심이 많아진 것을 느끼고 이 이상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를 내심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위의 신이 우리를 마법의 지팡이로 치유해주는 큰 마법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인류와 문화의 고향 같은 요람을 찾아 순례를 떠나고 공자나 노자 같은 위대한 스승이 들려주는 가르침에 무릎을 조아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신성한 무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이다. 산꼭대기에 앉아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고 달이 지고 해가 뜨는 조용한 흐름을 끊임없이 감지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걱정을 다 잊게 해준다는 바쿠스나 달콤한 잠을 취하게 해준다는 해시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애석하게도 우리 서양에서는 시간이 아주 작은 단위로 나뉘어졌고 그 하나하나가 돈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아직 시간이 나뉘어지지 않은 채 도도한 물결이 되어 세상의 갈증을 채워주고 바다의 소금이나 천체의 불빛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은 채 흐르고 있다. 인간성을 짓밟아버리는 이 시대의 공업과 과학에 그 어떤 충고를 해줄 생각은 전혀 없다. 공업과 과학이 인간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파산지경에 이른 문화라는 섬의 한가운데에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해 가려는 우리 예술가들은 유서 깊은 법칙을 쫓아가야만 한다. 우리에게 인간성은 사치가 아니라 존재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삶을 위한 공기이고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자산이다. 내면의 부유함. 삶이 힘겨울 때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정신적 혹은 이상적인 것들에 대해 개인들이 저마다 맺고 있는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비록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외적인 삶을 익숙하게 뒷받침해주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파괴되었을 때 그것들은 비로소 진가를 드러낸다. 희귀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큰 시험에 처해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형성된 자연과 달리 문화는 벌거벗은 삶에서 종교와 예술과 철학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치를 찾아야겠다는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발견되고 만들어졌다. 한이 많은 민족의 민요, 숲을 떠도는 방랑객의 즐거운 기분,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정당의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 불리는 문화다. 민족이 발전하며 세계사가 형성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간의 이상적 자산은 유지, 보존, 증폭되었다. 그런 이상적 자산의 내면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영혼의 결합을 이룬 사람이며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다.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만이 진정한 우리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남아있는지 알 수 있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괴테의 글이나 성서의 글귀가 훌륭한 강의 자료나 좋은 음악이 될 수 있지만 궁핍과 굶주림과 근심으로 인해 삶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저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두고 막상 어려운 시절이 닥치면 그런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는 책이 없으면 정신세계를, 콘서트 정기권이 없으면 음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일 뿐이다. 그는 분명 좋은 시절에도 정신세계와 올바르고 참된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이다. 정신과 문화에 관한 올바른 관계는 책을 많이 읽었으며 아는 것이 많다고 착각하는 향락주의자가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향락주의자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자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문화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돈을 다 잃게 되면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잘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문화라는 재산은 그저 돈을 내면 살 수 있고 돈을 낸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내면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낸 음악이 연주회장에서 푹신한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는 청중에게 쉽게 전해지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절박함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철학자의 의미심장한 언어가 안락 의자에 편안히 앉아 게으르게 책장을 넘기며 읽는 사람에게 잘 이해가 되리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날마다 개인적인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관계로 이루어진 우정이나 감정도 서로가 함께하거나 혹은 직접 피를 흘려 사랑과 희생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것들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는다는 만고불변의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대개 그러하듯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굴복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그 법칙의 연관성을 인지하면서 그것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순간적 쾌락과 열망은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교육받는다. 물론 우리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에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회 구조에 복종하면서 내면적인 성장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우리의 인식에 뒤처지는 전능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를 존중하고 사회를 위해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사회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처럼 사회는 모든 인간과 민족에게 그저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수용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공동의 문화를 요구한다. 우리 내면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문화적 재산을 진정으로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 단 한 번만이라도 숭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거나 어떤 사상을 위해 자신의 고집을 꺾어본 사람은 문화를 그저 즐기기만 하는 부류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적인 자산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사람이다. 낮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 동안 기분 좋고 생기 넘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다. 일터로 향하면서 좋은 글귀를 읊조리거나 콧소리로 아름다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는 죄수는 도처에 널린 화려한 아름다움과 달콤한 유혹에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보다 마음속 깊이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슬픔에 잠긴 채 혼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끔은 아름다운 시의 구절을 읽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며 수려한 풍경을 보고 당신 생애에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렇게 했다면 곧 기분 좋은 시간이 찾아올 것이며 미래는 든든하게 여겨지고 삶은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외로운 밤,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불행했던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행복과 불행에 대해 묻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즐거웠던 날보다 불행했던 날이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제대로 느끼며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내면적이고 실질적이며 우연이 아닌 운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면 내 인생은 별로 불쌍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사람은 사람을 외면할 수 있지만 운명은 그렇지 못하다. 오직 신만이 주관하는 외적인 운명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면 달콤함이든 참담함이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나 혼자 짊어지고 책임져야 한다. 내 삶은 때로는 힘겹고 불쌍하게 채워졌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나 가끔 내가 느끼기에도 멋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인간의 삶은 어둡고 슬픈 밤과 같아서 가끔 번개라도 쳐서 잠시나마 주변의 어두움을 당당하게 물리친 것처럼 보이게 해주지 않으면 잘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는 어두움은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끔찍한 일일 뿐이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먹고 물을 마시고 하루를 보내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일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는 그런 무미건조한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사소한 일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따위는 한순간도 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시간을 창조적인 순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창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신비주의자가 자신이 신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어두워 보이게 만드는 너무나 강렬한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멍해에서 풀려나면서 마술에 걸려 있는 듯 보이고 공기처럼 가벼워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서 삶의 다른 순간들은 너무나 힘들고 구차하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끝없는 사색과 철학적 사고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안다.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복받은 순간과 천국이 있다면 그때만큼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과 아픔을 통해 그러한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때의 고통과 아픔은 도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쾌락이며 즐겨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의식할 수 있고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이자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쾌락이나 고통의 순간을 맛볼 때 동물적인 무의식으로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을 향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려고 애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태로운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삶을 완전히 소진하여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그 권태를 외면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선과 악에 무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저항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미 결정된 것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행복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함께 지탱해 주는 것이며 우리 삶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것이라는 말과 같다. 고통을 통해 힘이 솟구치며 고통이 있어야 건강도 있다. 가벼운 감기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하기만 한 사람들이며 고통받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고통은 사람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강철처럼 단단하게도 만들어준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 어느 날 문득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비눗방울처럼 살포시 떠올랐다. 당연히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도 같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행복은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의 단어일 뿐이며 그 안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그저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동안 질문이 바뀌었고 문득 궁금해졌다.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나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가장 즐거웠던 날. 웃음이 절로 나온다. 기분이 좋고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고귀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내 기억 속에는 10개, 100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름대로 아름답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기억들이 끝없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햇살이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얼마나 많은 강물들이 내 몸을 식혀주고, 얼마나 많은 길들이 나를 인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시냇물이 내 곁을 흘러갔던가. 나는 파란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보았고,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생동감이 넘쳤으며,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사랑해왔었나. 그런 순간들을 되새겨보면 그것들은 다른 어느 순간보다 아름다웠다. 물론 찻잔을 서서히 비우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지금 이 순간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말 그렇다. 나는 계속 꿈을 꾼다. 아, 저 기억의 바다에서 다른 그림들이 솟구친다. 고통의 시간, 슬픔의 나날,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룩진 기억, 실패를 경험한 순간, 죽음을 느꼈던 공포의 기억들이다. 첫사랑의 아픔에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던 날도 생각난다. 어느 날 누군가 내게 찾아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임종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주던 날, 젊은 시절의 절친한 친구가 나를 혹독하게 비판하던 밤, 열정 어린 작업으로 작품들은 많아졌지만 빵을 살 돈이 없어 난감해하던 청춘, 사랑하는 친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을 그저 옆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도와주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한 채 고통을 줄일 수 없었던 수많은 시간들. 돈이 아주 많고 나보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로 대할 때 그저 움켜쥔 주먹을 숨기며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순간들. 어느 모임에 참석했을 때 낡은 양복의 꿰맨 부분을 애써 손으로 가리려고 했던 일. 잠 못 이루던 긴긴 밤을 견뎌야 했던 기억과 마음 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감추려 애써 장난을 치며 지나간 시간들. 절망적인 사랑과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었던 참담한 순간들. 그리고 진행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스스로를 책망해야만 했던 일. 우상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일. 기억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어떤 것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새롭게 되새겨야 하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씁쓸한 경험이라도 안 된다. 나는 꿈을 꾸듯 내게 찾아왔던 수많은 기억의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 그렇게 많은 낮, 그렇게 많은 저녁, 그렇게 많은 시간들, 그렇게 많은 밤.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다. 다른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천의 낮, 수천의 저녁, 수백만의 순간들은 내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시 기억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두 다 가버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로. 오늘 저녁은 어떠한가? 이 시간은 어디로 가게 될까? 언젠가 다시 내 기억 속에서 깨어나 지나간 순간을 다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내일, 아니 모레쯤이면 잊히고 기억 속에 사장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이나 모레쯤은 지금 내가 있는 오늘의 이 순간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숱한 날들처럼 시면을 알 수 없는 나락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짝사랑의 뜨거운 열정에 빠져서 어느 악마의 손길이 닿은 운명에 눈이 멀고 온몸은 불덩이가 된 채 불같이 일어나는 폭풍 같은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으뜸인 기억의 예술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향유, 즉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제거한 후 남은 달콤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한 번 향유했던 쾌락을 아득한 먼 곳에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되새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 중에 그런 과정을 되풀이한다. 누구나 유년기를 떠올리면서 그 시절 겪었던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물든 파란 하늘에 펼쳐놓은 환상적인 기억만 떠올린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이미 지나가버린 날들의 쾌락을 되새기는 것은 그 맛을 다시 곱씹는 일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모습, 그리움의 기억,
천상의 모습으로 승격한 추억들을 항상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삶에 대한 놀라운 열정과 따스한 온기, 그리고 눈부신 햇살이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이 표현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날에 주어지는 선물을 가능한 한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픔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암울했던 날에 대한 기억도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억의 한 토막이 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삶을 긍정하기. 단지 관념적인 입장이나 어떤 미학적인 염세주의 때문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삶이 슬픔과 고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다. 유감스럽게 나도 그 무리에 속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쾌락을 느끼는 것보다 고통을 느끼는데 더욱 재능이 있다. 그리고 숨쉬는 것과 잠자는 것, 먹는 것, 소화시키는 것 등 가장 단순하고 본능적인 행위는 모두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고통스럽고 번거롭게 만든다. 하지만 그들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삶을 긍정하고 고통을 이기며 자포자기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내적으로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기쁘고 유쾌한 것이나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반드시 가지려 한다. 게다가 평범하고 건강하며 정상적이고 성실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처럼 그럴싸한 것들에게는 대단한 가치를 둔다. 한편 자연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 행로에서 최고로 멋지고 복잡한 것을 완성시킨다.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유머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혹은 너무나 감성적이고 별로 잽싸지 못한 데다가 지나치게 즐거움을 좇으며 위안받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도 때때로 흔히 유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 그것은 깊고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만 자라는 수정과도 같으며 어쨌든 그것은 인류의 생산물 가운데 좀 더 나은 것에 속한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힘든 삶을 그대로 견뎌내고 심지어 찬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 유머는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들, 즉 건강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정반대로 작용하여 마치 억제할 수 없는 삶의 기쁨과 유쾌함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유머를 들으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허벅지를 마구 내리치며 큰 소리로 웃어댄다. 그리고 때때로 상당히 인기 있고 크게 성공한 코미디언이 어이없게도 우울증을 앓다가 물에 빠져 자살했다는 소식과 같은 기사를 읽게 되면 그 죽음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우롱을 당한 기분이 든다.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쓴다고는 하지만 유머리스트들이 내세우는 제목과 주제는 모두 구실에 불과하다. 사실상 그들의 주제는 예외 없이 단 한 가지뿐이다. 즉 별난 슬픔과 더러운 인간사, 그리고 삶이 그토록 비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근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